안녕하세요. 크립토코어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뛰어들기 전에요. 잠시만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크립토코어는요.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뉴스 사이트들의 소식을 매일같이 정말 꼼꼼히 모아서요. 특정 주제에 대해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또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맞아요. 복잡한 암호화폐 세계 저희와 함께라면 핵심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희 대화 템포가 조금 뭐랄까 여유롭게 느껴지신다면요. 유튜브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1.2배나 1.5배로 조절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주제죠. 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보조수단, 이걸 넘어서서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지형을 바꾸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와 전통 금융까지 뒤흔드는 정말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 또 분산형 기술, 그리고 각국 정부의 규제 사이에서 마치 거대한 충돌 코스를 밟으면서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전장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이에요. 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뽑아내고 이게 현재와 미래에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 혁명의 최전선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전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많아져도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그 길, 그러니까 결제 레일, 이게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 이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누가 장악할 것이냐, 이걸 두고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뭐랄까,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경쟁 같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신데요. 네. 기존 금융의 강자들하고 또 발빠른 암호화폐 기업들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 구축에 뛰어들고 있어요.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들을 보죠. 먼저 파이어블록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서클 또 브릿지 같은 40개 이상의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거대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선보였어요. 이미 100개국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고 또 기관들이 복잡한 블록체인이나 규제 환경 속에서도 쉽게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API를 제공하는 데 감점을 보이고 있죠. 이미 10조 달러가 넘는 디지털 자산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이고요. 범용성하고 연결성,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연결해서 쓰기 편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완전히 다른 접근법도 있어요. 바로 스트라이프하고 패러다임이 손잡고 만든 템포입니다. 이건 아예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 그러니까 독립적인 네트워크인데요. 오직 스테이블 코인 결제만을 위해 태어났어요. 오직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해서요? 네, 초당 10만 건 이상이라는 엄청난 처리 속도하고 아주 저렴한 수수료.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수료 지불도 가능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기업 간 B2B 대규모 결제 시장을 딱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하. 비자, 오픈AI, 도이체방크, 쇼피파이 같은 이런 거물급 파트너들이 참여했다는 것만 봐도 그 야심을 알 수 있죠. 특정 목적에 아주 최적화된 인프라인 셈이에요. 기업용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네요. 예, 맞아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코인베이스의 X402 바자입니다. 이건 좀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바로 AI 에이전트 간의 초소의 결제 시장, 이걸 겨냥합니다. 코인베이스의 자체 네트워크인 베이스 위에서 USDC를 사용하는데요. 플래시블록스라는 기술로 200밀리초, 와!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르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한 0.0002 정도. 200ml초요? 거의 실시간인데요? 와.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계와 기계가 사람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M2M, 머신-투-머신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 웹표준인 HTTP 402 결제 필요 상태 코드를 활용해서 웹 요청 자체에 결제 정보를 포함시키는 방식을 쓰는 점도 좀 독특하고요.
파이어블록스처럼 기존 시스템들을 쫙 잇는 그런 광범위한 네트워크부터 템포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새로 깔리는 고속도로, 그리고 코인베이스처럼 아직 열리지 않은 미래 시장, AI 간 결제 같은 거요. 이런 걸 위한 초정밀 인프라까지. 와, 접근 방식이 정말 다양하군요. 근데 이렇게 여러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레일을 막 깔고 있는 현상이 결국 사용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쵸? 물론 장점은 명확하죠. 잠재적으로는 전 세계 어디로든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며 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금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국경 간 송금이나 B2B 거래의 그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경쟁이 심화되면 당연히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테고요.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여러 시스템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파편화요? 네, 마치 철도 궤관이 달라서 기차가 계속 달릴 수 없는 것처럼요. 파이어블록스 같은 네트워크는 이 파편화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고, 템포 같은 경우는 아예 표준을 새로 만들려는 시도죠. 맥킨지가 예측한 대로 하루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을 소화하려면 결국 이런 강력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인프라가 필수적일 겁니다. 어떤 방식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렇군요. 이 새로운 인프라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이게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이 흐름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결제 레일 위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거래소 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이 인프라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때로는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서는요. 정부 산하기관인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AIFC가 기업들이 내야 하는 규제 관련 수수료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바이비트 거래소를 통해서 받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오, 정부가 직접요? 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암호화폐 결제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인 사례죠. 훨씬 더 극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의 그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에 전통적인 달러 확보가 극도로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사실상 암묵적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USDT, 테더 사용 확대를 용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국영석유회사가 원유 판매 대금을 USDT로 받는다는 보도까지 나왔고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베네수엘라 민간 기업들이 무려 1억 1,9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입했다는 보고는 이게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금융수단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와, 국가 차원에서 제재 회피 수단으로까지 쓰일 정도라니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정말요. 그럼 일반 사용자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리테일 및 특정 산업에서도 변화가 뚜렷해요. 특히 신흥시장에서는 높은 은행 수수료나 불안정한 자국 통화를 피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설문 결과 CXIO 조사, 응답자의 54%래요. 또 다른 예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스포츠 베팅 시장, 예를 들면 UFC 경기 베팅 같은 경우에요.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보다는 안정적이고 빠르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 주로 USDC나 USDT가 훨씬 선호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덱스 스포츠 같은 플랫폼들이 이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요. 특정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는 거죠. 심지어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도 직접 움직임이 있습니다. 와이오밍주가 미국 최초로 주 정부가 직접 보증하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FRNT, 프론티어 스테이블 토큰을 출시했어요. 주 정부가 직접요? 미국에서? 네, 100% 달러하고 미국 국채로만 담보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추가 예비금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토큰을 헤데라라는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했고 발행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 교육재단에 기부된다고 하니 이건 공공부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아주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와, 주 정부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수익을 공공 목적에 쓴다니 정말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진짜. 그렇다면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여전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및 기관들의 참여는 오히려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의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이 역대 최고치인 1,65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블록체인위에서 거래되는 실물 자산, 즉 RWA, 리얼 월드 에셋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형태입니다. 아, RWA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크군요. 그렇죠. RWA는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하는 걸 의미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 셈이죠. 피델리티 같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도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된 미국 국채펀드 FDIT를 출시하면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실제 거래량이 하루에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파이어블록스는 조사 대상 기업의 90%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90%나요? 와. 네,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결제 기업들도 자산 네트워크에서 USDC나 URC 같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정부 수수료 납부, 제재 회피, 주정부 발행 토큰, 그리고 거대 금융기관들의 본격적인 참여까지. 이야,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수단을 넘어서서 금융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지네요. 이런 다양한 실제 사용 사례들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프로덕트 마켓 핏, 그러니까 시장에서 확실한 쓰임새를 찾았다는 증거군요. 정확합니다. 국경 간 결제, B2B 거래 효율화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AI 에이전트 간의 초소액 결제나 스포츠 베팅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도 명확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주애니어스 법안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은 특히 서구권에서 기업과 기관들의 채택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규제가 오히려 길을 터주는 역할도 하는 거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실제 사용처가 다양해지니까 당연히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간의 경쟁도, 이야,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새로운 돈의 발행 권력을 줄 것인가, 이걸 두고 벌이는 싸움이죠. 네, 그야말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 강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역시 USDT를 발행하는 테더가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약 59%를 차지하면서 1,700억 달러 이상을 발행했고 지난 8월 한 달간 거래량만 해도 무려 1조 3,200억 달러에 달했죠. 우와, 1조 3천억 달러요? 한 달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USDT를 발행하는 서클 역시 비자, 마스터카드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서 규제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강력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 자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가장 많지만 USDT의 실제 거래 활동은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 네트워크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아, 그건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실제 거래에서는 비용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겠죠. 하긴 수수료가 싸면 그쪽을 쓰게 되니까요. 근데 특히 테더의 최근 행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얼마 전에도 재고 보충 목적이라면서 한 번에 20억 달러어치의 USDT를 발행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더 눈길을 끄는 건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금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준비금 운용을 넘어서는 뭔가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맞아요. 테더는 이미 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금괴를 실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금 채굴 회사 지분까지 인수하고 있습니다. 금 채굴 회사 지분까지요? 와. 네, 이건 단순히 달러에만 가치를 연동하는 것을 넘어서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금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USDT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디지털 금융과 실물 자산, 특히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을 융합하려는 시도인데 물론 일각에서는 준비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투명성 문제는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에테나 같은 신흥 강자의 부상도 정말 무섭습니다. 이들이 발행하는 USB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가총액 128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단숨에 시장 3위로 뛰어올랐어요.
100억 달러 공급량을 가장 빠르게 달성한 기록도 세웠다고 하고요.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복잡하던데요. 네, 에테나의 USD는 매우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델타 중립 해지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에게 수익률, yield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서 특정 포지션을 잡는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포지션을 함께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은 최대한 줄이면서 델타 중립, 파생 상품 시장의 펀딩비 같은 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으려는 좀 복잡한 전략이죠. 아하, 그래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혁신적인 모델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죠. 최근에는 스펙 합병을 통해서 약 8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자체 토큰 ENA 트레저리를 확보하고 나스닥 상장까지 추진 중입니다. 티커는 USDE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동시에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같은 규제 환경에 맞맞추기 위해서 규제 준수 기관인 앵커리지 디지털과 손잡고 별도의 USD TV 버전도 출시하는 등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혁신과 규제 준수, 이 두 발의 토끼를 다 잡으려는 모습이죠.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에테나. 그런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 경쟁의 모든 측면이 딱 응축된 그야말로 미니 전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하이퍼 리퀴드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USDH의 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치열하다면서요? 네, 이건 정말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 구도와 핵심 쟁점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딱 축소판 같은 사례입니다. 하이퍼 리퀴드는 현재 플랫폼 내에 예치된 약 55억 달러 규모의 USDC를 대체할 자체 스테이블 코인 USDH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 USDH를 누가 발행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걸 두고 그야말로 입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판돈이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잠재력 수익이라고 하니까 이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떤 플레이어들이 뛰어들었고 또 어떤 점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나요? 정말 쟁쟁한 이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규제 준수로 유명한 팍소스, 방금 언급한 혁신적인 모델의 에테나, 그리고 아고라, 네이티브 마켓, 프렉스, 스카이, 예전 메이커다오죠. 오픈에덴 등 기존 강자하고 신흥 주자들이 모두 제안서를 냈어요. 제안 내용도 정말 다양해요. 발생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이프 토큰 보유자에게 최대 100%까지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할 것인가, 전통적인 미국 국채부터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BUIDL과 연동된 USDTB, 프렉스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FRX USD 등 모델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파트너와 협력할 것인가, 페이팔, 시큐리타이즈, 문페이 등 사용자에게 어떤 추가 수익률을 제공할 것인가, 스카이는 연 4.85%를 제시했죠. 그리고 어떻게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 거버넌스 구조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싸우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 경쟁에서 드러나는 핵심 쟁점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관 기반이냐 아니면 암호화폐 네이티브 팀이냐 하는 대결 구도입니다. 팍소스처럼 전통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이나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팀하고 에테나나 네이티브 마켓처럼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혁신적인 모델을 내세우는 팀 간의 경쟁이죠. 둘째는 규제 준수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GNES 법안이나 유럽 미카 같은 새로운 규제 환경하에서 어떤 모델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셋째는 이해 상충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라이프 템포 같은 자체 결제 레이어를 가진 발행사가 과연 하이퍼리퀴드 플랫폼에서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측 시장에서는 네이티브 마켓이 한때 유력했지만 팍소스가 페이팔과의 파트너십을 등에 업고 제한을 강화하면서 판세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곧 있을 검증인 투표 9월 14일 예정이고요. 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기술력을 넘어서 담보자산의 신뢰성, 수익 모델의 매력도, 규제 환경 적응력, 파트너십 네트워크, 심지어 거버넌스 구조까지 모든 것이 경쟁의 요소가 되는군요. 이 치열한 경쟁이 우리 같은 사용자나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점만 있을까요? 경쟁은 기본적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죠. 더 높은 수익률이나 수익 공유, 더 낮은 수수료 같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경쟁은 스테이블 코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담보 메커니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사태를 겪으면서 규제 당국도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예유시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팍소스처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투명성을 강조하는 발행사, 테더처럼 상대적으로 준비금 내역이 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 발행사, 에테라처럼 알고리즘이나 합성 자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만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한 발행사 등등 각자의 접근 방식과 그에 따른 장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 사례는 또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생태계 내에서 사용될 핵심 결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도 하고요. 단순히 외부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다 쓰는 걸 넘어서 자체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세상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핵심으로 봐야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의 변방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결제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파이어블록스, 템포, 엑스포자2바자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더 빠르고 저렴한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 중이고요. 둘째, 현실 세계에서의 채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정부 수수료 납부, 베네수엘라의 제재 회피 수단 활용, 와이오밍주의 자체 발행, 기업 간 거래, 스포츠 베팅 등 사용 사례가 국경과 산업을 넘나들며 다양화되고 있어요. 셋째, 발행사 간의 전쟁은 혁신과 다양한 모델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테더의 금 투자 전략, 에테나의 수익률 제공 모델, 그리고 하이퍼리퀴드 USDH 경쟁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죠. 이 과정에서 담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넷째, 규제 환경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미국 쥐니아스 법안, 유럽 미카 등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대, 예를 들어 미카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처럼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는 제약을 가하며 시장 구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와 그 이면의 경쟁,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파급력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금융시대를 살아가야 할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코인베이스의 X4분위 바자처럼 이제 AI 에이전트, 즉 기계가 스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밀리초 단위로 초소액 결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와 기계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세상이 온다면 이것이 단순히 결제의 편리성을 넘어서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스마트 냉장고가 스스로 식료품 재고를 파악하고 최저가 마켓에서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거나 여러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른 차량과 통행 우선권을 실시간으로 협상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미래. 이런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일상과 경제 시스템에는 과연 어떤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이 펼쳐질까요? 야,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롭고 동시에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질문이네요. 충분히 곱씹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크립토코어 채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암호화폐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